수잔 아담은 42세의 여성으로 남편 톰과 함께 야외 활동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남편이 캠핑 매니아이기 때문에 야외 캠핑 경험이 톰에 비해 많이 미숙하긴 했지만 그녀는 톰의 영향 덕분인지 캠핑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아이다호 몬타나 국경의 베트로스 근처의 황야 지역을 여행을 하며 몇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여행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세웠고 또한 여행사도 고용했었다고 합니다. 셀웨이 비터루트 황야는 미국이 지정한 가장 큰 야생동물 지역 중 하나로 울창한 침엽수림과 험준한 봉우리들로 덮여있죠. 1990년 9월 22일 토요일, 부부는 아이다호 폭포에 도착하여 그들의 투어팀을 만나 비터루트 인근 베트로스 지역으로 7시간 동안 말을 타고 이동하였죠. 거기서 그들은 캠프를 꾸렸고 사냥도 하며 새를 관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지 일주일 후 남편인 톰은 가이드와 함께 하룻밤 사냥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잔은 다른 안내원과 함께 캠프에 남기로 결정했죠. 당일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가 사냥을 시작하는 산등성이로 갔다가 안내원과 말을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톰이 아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30일, 수잔은 베이스 캠프에서 주방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 관찰을 할 겸 산책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잔이 산책을 나가고 몇 시간 후 톰은 사냥 여행에서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는데도 수잔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톰은 결국 베이스 캠프로부터 나온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 초원 쪽으로 발자국이 향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발자국이 수잔이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없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지휘수서에 발자국을 따라 자국이 끊긴 곳까지 초원에서 20야드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여행 가이드와 톰은 밤새도록 수잔을 찾아다녔으며 다음날 아침 가이드 하나를 시내로 보내 신고를 하게 되었죠. 마침 남편인 톰은 텍사스 주지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수색을 위해 헬리콥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보낼 수 있었죠. 철저한 수색이 그 지역 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색을 담당했던 랜디 볼드원 보안관은 수잔을 찾기 위해 엄청난 헌신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화요일까지 눈과 추위가 엄습해 수색이 중단되게 되었죠. 수잔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색은 겨울 동안 중단되게 되었죠. 그렇게 반년이 넘게 지나 1991년 7월 다시 수색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개와 추적기를 사용하여 수잔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수색대원들은 서로 팔을 벌리고 걸으며 주변 구석구석 뒤져 증거나 잔해를 찾는 등 정말 최선을 다해 수색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죠. 수색을 담당했던 볼드원 보안관은 나는 수잔 애덤스의 유해가 아직 그 지역에 있다고 믿지만 향후 조직적인 수색은 그녀의 유해를 찾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나 잔해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잔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녀가 길을 잃었거나 다쳐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능력을 사용해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초능력자는 그녀가 절벽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험준한 황야 지역인 걸 고려해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수잔이 새들을 보기 위해 근처 초원으로 걸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지역을 들어갔을까요? 당시 베이스 캠프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주방장이 용의자일 거라는 추론도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수색에도 그녀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주방장이 처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다른 주장은 남편인 톰이 그녀를 찾으러 초원으로 갔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다고 의심을 하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죠. 야생동물이 공격했다는 가정도 있지만 피나 옷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6일
평소 하이킹 경험이 많은 아르빈 넬슨은 빅수르 주립공원 인근 캘리포니아 해안 펜타나 황야로 단독 하이킹에 나섰죠. 아르빈은 몇 년 동안 빅수르 지역에서 살았었고 그의 밝은 성격으로 주변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아르빈이 주변 지역에 많이 익숙하고 하이킹 또한 많이 다녀 그의 하이킹 실력을 알고 있었죠.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아르빈을 높고 깊은 숲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차이나 캠프에 내려주게 되고 그는 하이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인 파인 리지 트레일 근처의 펜타나 황야 동쪽을 향해 하이킹을 했죠. 그 오솔길은 5,500피트의 고도에서 23마일로 아르빈같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쉬운 길이었습니다. 아르빈의 친구들은 그가 8월 14일까지 빅수르역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8월 5일, 아르빈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외딴 오두막집을 발견하였고 안에서 음악 소리를 듣고 다가갔죠. 그곳에서 그는 영국인 잭과 기타를 연주하던 잭의 아들 데니스를 만났습니다. 부자는 그 오두막에서 13년 동안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바이올린 활을 만들어 도시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빈은 이곳에서 그 부자와 이틀을 함께 보내며 음악을 연주하고 근처로 등산도 했다고 하죠. 8월 8일 도시에 가기 위해 부자는 헬리콥터에 태워지고 아르빈은 그들을 배웅하게 됩니다. 그는 데니스에게 8월 10일 일요일 사이크스 온천까지 11마일을 하이킹하기 전에 하루 더 묵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것이 아르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이크스는 유명한 베이스 캠프로 아르빈이 마지막 목적지였던 빅수르역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한 것으로 여겨지며 약 6시간의 산행이 소요된다고 하죠. 길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며 빅수르역에 도착하려면 몇 차례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덥고 건조한 날이었고 길은 그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아르빈이 계획되어 있던 8월 14일 빅수르역에 도착하지 않자 그의 친구들은 신고를 하게 되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수색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주경비대, 해양경비대의 협조로 하루 한 대의 비행기와 3대의 헬리콥터, 30명 이상의 지상 수색대원이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였습니다. 아르빈은 많은 장비와 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8일 동안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소지품 일부를 찾게 되어서 적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힌트라도 발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아르빈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색은 중단되고 아르빈의 친구들이 모여 그를 애도하며 추모하였죠. 아르빈의 친구들에 따르면 펜타나 황야에는 생각보다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자들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일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또 다른 이론은 아르빈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떠나고 혼자 잭의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부는 잭이 $2,000 이상의 바이올린화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 오두막이 도둑들의 표적이 되었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친구들은 이 의견에 우울증이나 그런 짓을 할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으며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르빈 넬슨이 펜타나 황야에서 흔적도 없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언젠가 그 미스터리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